오늘 그 버트로 구현하는 감정 분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신제솔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그렇게 막 기술적으로 엄청 대단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그 활용 폭이 되게 넓고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술적으로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도 그렇게 좀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많이 좀 발표를 하면 좋다고 또 권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컴퓨터 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요. 학부 때는 한예종에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대학원에서는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통계 같은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이제 재밌다가 생각을 해보다가 사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계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쓸모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머신러닝 머신러닝 하다가 이제 인공지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올 여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인공지능 공부를 이제 좀 관련 없는 이력이라 좀 무술 이력은 뺐고요. 예, 예, 예. 그 이제 뭐 몇 달 정도만 공부하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순서는 감정 분석이라는 게 뭔지,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 분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시도돼 와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유튜브 댓글 분석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이제 뭐 향후 과제 같은 걸 좀 이제 나누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감정 분석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감정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를 보고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아니면은 이제 긍정이나 부정으로 좀 분류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중립까지 넣어서 긍정, 중립, 부정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이제 감정 분석이고요. 컴퓨터가 원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뭐 챗GPT나 뭐 클로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글도 이제 이해를 하고 표랑 뭐 이미지까지 한꺼번에 다 이해를 해버려 가지고 이제 답변을 내놓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감정 분석 같은 이제 과제들을 먼저 해치우면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감정 분석 같은 걸 하려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다뤄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번에 했던 그 댓글 같은 경우는 60만 개의 댓글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그 원래 제가 수집했던 댓글은 900만 개였고 그리고 뭐 실시간으로 댓글을 이제 수집해서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만약에 뭐 쇼핑몰 리뷰다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쏟아진다 하면은 정말 엄청난 숫자가 될 거고 지금도 그거를 이제 챗 GPT한테 던져가지고 해결한다? 그건 너무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는 분야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려봤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긍정적인 댓글이 많아졌는지 시간에 따라서 부정적인 댓글이 이제 늘었는지 이런 추세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좀 반응이 쭉 좀 늘었다가 최근에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이건 이제 이번 대선은 아니고 지난 대선인데 그림이 예쁘게 가져와진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예, 멋있죠. 되게 뭔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이게 좀 더 해석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스무딩을 해서 더 이제 보는 게 나은데 이제 좀 멋있게 하려고 그렇게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이제 이 네 후보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사실 뭐 이 평가 중에서는 뭐 댓글 조작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꿍꿍이가 있는 것들이 다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드러나서 지금 댓글에 달린 것들 트위터에 달려 있는 것들이 어떤 감정이 우세한가 그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대선, 트럼프 대선에서는 많이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자료 준비하면서 이제 그냥 이미지 그냥 검색하면서 찾은 거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분석을 했겠죠. 뭐 주별로도 돌리고 뭐 키워드별로도 돌리고 그리고 이제 감정 분석을 하면은 감정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분석을 같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감정에 달려 있는 그 반응들이 어떤 주로 반응들인지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이 급증했을 때 어떤 키워드와 함께 급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게 더 우세했는지 뉴스에 대해서 이제 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이제 탑 350개의 상위 350개 언론사랑 그리고 상위 7개 언론사랑 경향성이 좀 어떻게 다른지 보면은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예. 그리고 거의 50% 근방이긴 한데 약간 더 트럼프의 부정적인 그런 이제 보도들을 많이 내놓다가 선거 직전에 갑자기 긍정적인 좀 언급이 많이 올라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입장을 바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줄을 탔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학술적인 연구에도 활용 가치가 있는 이제 방법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감정 분석이 돈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머신러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비즈니스 임팩트가 큰 분야는 이 CX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옛날처럼 좋은 물건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사간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한정된 시장을 두고선 그 소비자들을 획득해야 되는 그게 더 매출에 직결되는 시대고 그리고 그냥 뜨내기처럼 한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온 사람들이 계속 또 사고 재구매로 이어지는 것이 실제 그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질문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냥 랜덤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 회사 아니면 서비스를 친구나 가족한테 추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서 0점부터 10점까지 리커트 척도를 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좋게 찍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으니까 한 7, 8 정도를 중립으로 보고 한 4 정도 찍으면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90을 찍으면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상품에 이제 만족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 각 그 이제 추천 확률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비중을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만족을 해서 추천을 할 생각을 가진 건지, 뭐에 불만족을 가진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뭐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뭐 잘못 뽑힌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이제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이런 SNS도 있고 또 커뮤니티들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커뮤니티 기업이 뭐 발신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바이럴 같은 걸 돌리기도 하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에 그 다양한 그 쇼핑몰들에 입점을 하고 있다면은 그 쇼핑몰들에 실시간으로 리뷰가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가 IT 서비스 업체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 실시간으로 평점이 달리고 있을 거고요. 그 평점과 함께 어떤 평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별점만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평가들이 달리고 있겠죠. 또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을 것이고요. 언론사에서도 뭐 큰 기업이라면 언론사에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치 있게 활용을 할까? 이게 숫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제 감정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거를 더 숫자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CI for better CX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서 CI는 커스터머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상황 같은 거를 BI 대시보드에 관리를 하죠. 근데 고객의 불만이나 고객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능력, 이거를 이제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이 커스터머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추구를 한다. 이것이 지금 기업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여기서 감정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그래프들처럼 감정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브랜드의 평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쭉 그 트렌드를 보다가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은 초반엔 좋았는데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급격하게 어떤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때 그 악화되는 여론의 원인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그 파악을 해가지고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 감정 추적이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주가 예측을 할 때 보조 지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봤듯이 정당에서 선거 전략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대민 업무를 할 때, 공공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재난 같은 상황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졌을 때, 코로나가 이제 감정 분석이랑 굉장히 이제 관련이 깊었는데요. 코로나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SNS상에 막 폭발합니다. 그거를 뭐 백신이 어쨌다 뭐 이런 말들이 폭발해요. 그럴 때 그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실시간 트래킹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거죠.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좋은 고객들, 감정이 나쁜 고객들을 이제 세그멘트로 나눌 수 있죠. 어떤 고객층, 그 긍정적인 고객층, 부정적인 고객층. 그리고 다른 그 고객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하고 결합을 시키면은 뭐 이제 고객들을 나눌 때 RFM이라는 프레임을 많이 쓰는데요. 최근에 접속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냐,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나누는데 세 가지가 아니라 뭐를 테면 감정이 좋냐 나쁘냐 이걸 뭐 새로운 차원으로 부과를 해서 고객들을 나누고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 세그먼트별로 감정이 추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세그먼트에서 어떤 나쁜 다른 세그먼트로 이어질 때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불만의 사항을 이제 잘 듣고 그리고 제품을 개선하는데 반영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이걸 마케터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 이런 걸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일일이 읽어보고 대응을 했다고 한다면은 수만 건의 댓글 중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한 100건 샘플링을 한 다음에 100건을 열심히 읽어보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샘플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적으로 오차가 있겠죠. 잘못된 샘플을 뽑았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 오차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 감정 분석은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커뮤니티나 SNS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텐데 우리 회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경쟁사에 대한 게 거기에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엔터테인먼트사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아이돌, 우리 회사의 그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경쟁사 그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 예, 예, 전수조사 가능하다고 실질적으로 예, 저희 뭐 요즘 지금도 약간 여론조사 예, 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삼성전자 예. 갤럭시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진짜 정치인들이나 어, 이거 이런 거를 많이 플랫폼화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가 좋긴 한데 어떻게 일단 수집해요? 그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냐는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를테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가 기본적으로 할당량이 있어서 그냥 이제 신청을 하고 사용을 하면은 그게 차면은 이제 끝나는데요. 뭐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이러다가 걸리면은 이제 차단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플을 만드는데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할당량을 더 높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주고 있고요. 뭐 다른 이제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 비슷한 이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풀어주는 몫이 있고 그 이상의 몫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업 대 기업으로 협의를 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를 저기 IT적으로 진짜 수집을 잘해서 뭐 분석이야 이제 예. 하시고 그런 플랫폼을 지금 어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그런 플랫폼 잘 만들면 뭐 비즈니스 다 될 것 같은데 한번 예. 해보소. 안 그래도 그 내용도 담아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피드백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다양한 채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마케팅에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만큼 썼는데 감정이 이만큼밖에 안 좋아졌다. 매출이 이만큼밖에 안 좋아졌다. 기존의 매출만 가지고 판단했겠지만 감정이란 또 하나의 지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할 때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케팅의 가장 큰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개인화된 대응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고객들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와주셨는데, 지난번에 이거 사가셨는데, 이번에 또 와주셨네요. 이런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기분이 괜히 더 좋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기분이 나쁘고 스토킹 같아서 오히려 이제 끊어버리게 되긴 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개인화를 해서 대응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객 유치에 굉장히 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NS나 커뮤니티에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에 그 이제 몰에 입점을 했을 때 리뷰 같은 거를 보고 거기서 이제 대응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그런 리뷰가 달렸어요. 그럼 일단은 즉각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저희 호텔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셨군요. 다음에는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자동화된 템플릿으로 제공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사실 이게 너무 자동화된 게 티가 나면은 이놈들 로봇 쓰네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잘 대응을 하면은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개인화가 마케팅에서 굉장히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다 하면은 지금까지 잘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로열티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고객은 너무 이제 감정 온도도 안 좋고 이탈이 예상이 될 것 같아 하면은 이탈 방지를 위한 뭔가 혜택을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지금 업체들이 이미 이제 이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 워치나 신테시오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검색해서 조사해 본 바로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회사들은 거의 이제 SNS를 그 모니터링 하는데 소셜 리스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SNS의 감정 온도 반응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걸 소셜 리스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소셜 리스닝에 좀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의 차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음악 산업 분야에서 좀 최적화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산업에 관련된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된 매트릭들을 주로 제공을 하면서 동시에 감정 분석과 관련된 것들도 같이 대시보드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게 좀 안 믿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구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쪽에 좀 큰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도비, 구글, 세일즈포스 다 이제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까지요. 이제 다 당연히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셜 리스닝뿐만 아니라 기존에 워낙에 잘 갖추어진 이제 고객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 고객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 커뮤니티를 관리하는 시스템,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동화된 그 개인화된 메시지 발송, 이런 것들을 위한 솔루션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회사들이 개발한 그 감정 분석 API를 연결을 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이걸 담당하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어야지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이쪽은 이제 그런 게 없어도 좀 사용이 가능하도록 편하게 갖춰진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보면 예, 아마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최근 데이터에서 애드버타이즈먼트에서 아마존이 유튜브를 이겼다라는 데이터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예. 혹시 뭐 아마존이 이 비즈니스에서 뭐 차별적이게 잘한다라고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엄청 구체적인 그 실적까지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아마존이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워낙에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 아마존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연동이 편하기 때문에 그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할 때도 한번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소개드린 뭐 다양한 소셜 리스닝 솔루션 중에서 이제 푸트스트라는 그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푸트스트의 이제 토크워커라는 이제 제품입니다. 원래 다른 회사였는데 이제 푸트스트에 이제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푸트스트 소속이 됐고요. 뭐 아까 제가 직접 한 거랑 사실 굉장히 비슷한 이제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추세 같은 것도 보여주고요. 예. 인게이지먼트, 뭐 센티멘트 포지티브가 뭐 34.1%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그 다음에 뭐 뒤에 앞으로 어떻게 감정 온도가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예상까지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즉 이 다음에는 이제 감정 분석에 관한 좀 약간 역사적인 얘기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화면은요, 구글 트렌드에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를 검색한 건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그 추세가 보이다가 2018년, 19년 이때 굉장히 한번 피크를 찍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희한하게 2022년에 엄청나게 그 검색량이 또 상승을 했어요. 이걸 보면은 일단 감정 분석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나 관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은 기술이다라는 걸 뭐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사전 기반이랑 머신러닝 기반이 있고요. 사전 기반은 말 그대로 그 말들의 점수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 뭐 사실 좀 중립적인 문장이죠. 부정적이라도 보기도 어렵고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근데 하여간 점수를 매겨 보는 겁니다. 어제 어제는 몇 점일까요? 0점으로 봐야겠죠. 밥을 먹었으니까 좀 행복하니까 1점으로 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각 어휘마다 이제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 점수를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장의 구조를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나온 게 이제 청킹인데요. 청킹은 이제 문장 구조를 그 트리 형태로 이제 그 파싱을 해가지고 그 언어학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문장을 트리 구조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걸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뭐 사실 머신러닝 기반 감정 분석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런 복잡한 기술은 쓰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머신러닝 기반 감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BOW, Back-Over 기반의 이제 방법이 있고요. 이것도 지금은 사실 거의 안 쓰는 방법이고, 지금은 거의 이제 딥러닝 기반 방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 방법은 이제 뭐 바로 적용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용하는데 좀 이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LLM을 활용한 방법도 이제 간단하게 해보기에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정확도도 뭐 엄청 높고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 분석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학술 대회 이런 곳들에서 찾아보니까 사실 지금 그렇게 연구가 활발한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2년 정도까지 그래도 연구가 좀 됐었던 것 같고, 지금은 워낙에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의 그 성능이 워낙에 압도적이고, 지금의 관심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 너머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언어뿐만 아니라 어떻게 멀티모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좀 학계의 최전선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논문 자체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워낙에 적용할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학문적인 그 최전선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논문들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이제 그냥 그 피어 리뷰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이제 논문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학술지에 올라가는 그 논문들도 일단은 여기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올리는데요. 여기에 올라온 감정 분석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논문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가 보면은 2020년에 한번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간 추세를 보이는데요. 희한하게 또 작년부터는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분야에 엄청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한번 이제 끝장을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저 같은 후발주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쓸모 있는 걸 해보자 하고 이제 뛰어들고 있는 게 지금 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화면은요. 그럼 이게 어떤 내용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토픽 모델링인데요. 이제 토픽 모델링을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주제들이 많이 출연을 했나 이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황색이 많아지고 있고요. 파란색은 꾸준하게 많았는데 지금 좀 주황색에 좀 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이 늘어나면서 분홍색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회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각 색깔이 어떤 건가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연구는 토픽 2번인데요. 대형 언어 모델과 학습 성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출연할 것 같은 그런 이제 토픽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뭐 LLM 뭐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고 이런 이제 주제들이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줄어든 이제 7번 토픽은 어떤 거냐 하면은 텍스트 분류 및 딥러닝 모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 같은 주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분홍색이 줄어들고 노란 그 주황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텍스트 분류를 하는데 딥러닝 모델을 뉴럴넷 기반의 모델을 적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면은 이제 그 흐름이 이제 LLM이라는 이제 주제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번 토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리뷰 텍스트 분석이네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이 감정 분석이라는 거는 리뷰에 대해서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왔던 기술이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8번 토픽이 또 재밌는데요. 이 8번 토픽 같은 경우에는 에스펙트, 멀티모달, 뭐 어텐션 뭐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분석이라는 거를 좀 더 아예 그냥 텍스트를 넘어서 멀티모달로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에스펙트라는 거는 어 그냥 문장 하나의 그 감정을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리뷰를 적으면은 아, 이 자동차는 승차감은 뭐 좋은데 그 뭐 연비는 나쁘네요.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승차감이라는 측면, 승차감이라는 에스펙트에 대해서는 긍정이다. 근데 연비라는 에스펙트에 대해서는 부정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안에서도 뭘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쪼개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인데 이런 방법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회학을 하신 덕분에 딱 잘 맞는데 단순 기술자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예, 사회학과에서 주로 이제 그 머신러닝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이런 그 토픽 모델링을 많이 씁니다. 예. 아니 어디 저 창업해 보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퍼스 윗 코드라고 그 지금 각 그 인공지능의 가장 그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뭔지 이제 표시해주는 그 대시보드가 제공되고 그리고 그 대시보드에서 우승한 모델들의 논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감정 분석 대시보드는 2020년에 멈췄어요. 예, IMDb는 워낙 쉬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원래 거의 점수가 높긴 했는데 여기도 뭐 거의 2019년 중반에 정복을 당했고요. 그래서 뭐 많이 도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대시보드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인공지능이 이 거의 막 95%, 90막 7%를 달성을 했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리뷰나 댓글의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용어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감성 분석이냐, 감정 분석이냐, 이 논문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감성 분석이라고 하고 어떤 논문에서는 감정 분석이라고 하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똑같이 센티멘털 어널리시스예요. 뭐지?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이건 많이 쓰진 않는데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댓글을 긍정이냐 부정이냐 양쪽으로 그냥 분류를 하는 거를 감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은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클래스에 분류를 하는 거를 감정 분석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논문도 있는데 사실 한국어 뭐 단어 뜻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좀 자의적으로 분류를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은 근데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영화 리뷰나 그 댓글에 이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거를 분류를 하는 게 감정일까요? 저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감정이 아니구나. 내가 이 댓글에서 알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의 태도에 대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하고 있는지는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감정 분석이라고 하고, 센티멘털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그 하위 범주로서 이제 폴라리티가 이제 극성인데요. N극이냐 S극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처럼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폴라리티로 분류하는 거를 그 중에 하위 범주로 놓고 조금 더 다양한 감정 분류를 하는 거를 뭐 다른 범주로 놓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감정 분석을 할 때 그래서 많이 쓰는 감정 분류가 이 폴 에크만 선생의 그 6가지 원초적 감정인데요. 6가지 원초적 감정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윈 뭐 진화 심리학 이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화권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보편적인 어떤 감정이 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연구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 좀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게 정말 구분이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 표정에 대한 페이셜 익스프레션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이 6가지 원초적 감정을 사실 댓글 분류에 그냥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긍정적인 감정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이 원초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보신 거죠, 이분은. 그렇지만 댓글을 분류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부정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지 공포는 잘 없거든요. 유튜브 댓글에 공포를 느껴가지고 다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썩 들어맞진 않는 것 같고요. 특히 댓글 분류를 할 때는요. 예. 뭐내 우리 그냥 좀 화한 것처럼 생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 이거 하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이제 보편적 얼굴에 감정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평균적인 얼굴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표정을 뭐 한 수백 장 찍어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하면은 이제 그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테니까 어떤 공간상의 매핑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예. 혹시 이런 버튼 모델을 통해서 AI나 예. 감정적 영역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보완이라면 보완, 어떤?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AI라 하면 예. 데이터를 통해서 좀 이성적인 판단, 또 합리적인 판단 거기에만 좀 예. 예.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버튼 모델을 통해 사람들의 감성을 좀 분석을 하고 감정을 좀 분석하면서 좀더 긍정적인 영역을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막 표정이나 생각 같은 것들도 다 우리가 점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고 방식이죠. 인공지능이 이제 다루는 방식은 이제 약간 그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아까 전에 박사님 들었지만 평소에 좀 디스커스트한 저런 표정 계속 찍고 있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잘 몰라. 아, 그러니까 예. 그거를 사실은 자기가 개선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뭐 정신과나 뭐 아니면 어디 가서 상담 받으면은 그거 많은데 약간 쪽팔리고 사실 좀 힘드니까.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이 이게 객관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걸 쪽팔리고 뭔 사람입니까? 내가 근데 평소에 예. 찡그리고 다니는 길이구나. 해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은 웃어라 뭐 해가지고 그럼 또뭐좀 이렇게 예. 해주고 이런 앱이나 서비스 만들면 그런 비슷한 얘기 뭐 얘기 있었잖아요.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굉장히 사회나 인간하고 전면이 굉장히 깊어지는 영역인 것 같은데 윤리적인 논쟁도 굉장히 첨예해지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데이터와 혹은 그 인공지능과 혹은 이제 그러니까 기술자적 관점과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요. 혹은 더 넓게는 양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질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뭐냐면은 데이터는 너보다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데이터화해. 모든 걸 다 퀀티파이 한 다음에 거기서 드러난 잠재 변수를 찾으면은 너는 모르고 있었겠지만 너에 대해 더 많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심리 검사를 하면은 한 1,000개 되는 문항을 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패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차원 축소를 해가지고 요인들을 뽑으면은 거기에 너가 모르던 너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건데, 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그 논쟁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어떤 객관적인 그런 이제 수학적 공간에 매핑을 시키는 건데요. 그게 사람에 대해 이해를 더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을 어떤 이제 수학적인 대상으로 만들고 어떤 통나무처럼 대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심리 상담, 심리 케어 프로그램에 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험상궂은 얼굴을 디스커스트가 기본적으로 배어 있는 얼굴을 디폴트로 하고 계시네요라고 한 다음에 이거 웃으세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이 모델이라는 거는
세상을 모사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재현과 원본의 관계가 뒤바뀌어서 이게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작동해요. 모델이 계속 작동을 하는데 작동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미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AI라는 건 우리보다 더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집약했으니까 더 객관적이고 더 나은 판단할 거야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행동의 규범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 기술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HR 리크루팅이라는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거를 예, 예. 지원을 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사람이 면접 보고 그렇죠. 여러 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내가 예. 알기로 지금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스크린 치는 거 그렇죠. 예, 변화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입사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예, 알아야지. 예, 그거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러니까 예. 실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리고 나는 맞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이제 사람한테 가서 상담 같은 AI면 거보다는 예, 조금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니까 그 앱이 있으면 내가 예. 실제로 저런 앵거나 디스커스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 항상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되게 많다고요. 그거 내가 예. 볼 때는 뭐 대부분 싸움날. 구조까지 가면 예, 진짜 예. 분리 영역과 막 그런 게 생기니까 예. 그냥 가벼운 뭐 컨설팅 그렇죠. 많이 예, 생기고 이렇게만 있죠. 가볍게 예. 접근하면 그 생각보다 현대가 이런 컨설팅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의료 쪽에서도 많이 인공지능을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건강 이력 같은 걸 가지고 건강 보조식품을 적절한 걸 추천해주고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은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되거나 의료 행위적인 것까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은 결국에 인공지능 처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스펙트럼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고민이 많이 이제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중간에 하여튼 코멘트에 보면 확실히 이제 원래 인문학 쪽에 그 관심이 있던 분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그냥 아마 기술만 한 사람이 이런 주제를 했으면 이런 내용 잘 안 했을 텐데 코멘트가 아주 일치를 아주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유럽 쪽에서는 비판적으로 이게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AI를 사실은 실제로 약간 악으로 보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시긴 해요. 약간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어떤 위협이다.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진짜 새로운 뭐 휴머니티의 어떤 되게 변형이고 되게 좋은 거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많이 필요한 거는 경험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챗 GPT를 사람들이 지금 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언어 모델이란 걸 알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까지 나왔어. 그게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제일 높지? 이걸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시퀀스가 LLM이 뱉는 답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기술을 공부하면은. 하지만 다른 그렇지 않은 그냥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어떤 사람처럼 훨씬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게 항상 이제 뭐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을 수는 없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AI 면접은 이미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 없이 기업 입장에서 이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퍼졌는데요. 이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사람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만 편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편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의 편향보다 알고리즘의 편향은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요새 그 알고리즘의 편향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라는 걸 또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알고리즘의 편향이 더 설명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알고리즘의 편향을 뭐 거기에 그
그 디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설명해 달라는 그 요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가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도 앞으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중간에 이제 길어졌네요. 예. 다른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도덕 감정에서 6가지 나눈 거고요. neutral, non-moral emotion, other condemning, other praising, other suffering, other self-conscious 이런 식으로 뭐 나눈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한국어 트위터에 나타난 이제 감정들을 이제 그 분리를 해보신 건데 컨데밍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 예. 뭐 이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더 복잡한, 더 현실적인, 하지만 기술자들은 잘 채택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왼쪽은 이제 그 에크만의 감정 이론처럼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플루치의 감정 수레바퀴라는 모형인데 제 생각엔 뭐 임상 심리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형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희의 감정들, 그다음에 신뢰, 기대 뭐 이런 뭐 좋은 감정들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비수가 더 많긴 하지만요.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 사랑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세분화되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계량심리학 연구실에서 이제 만든 그 이제 감정 분류인데요. 이 감정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론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이제 이 코테가 코리안 오가 뭐였더라? 이 T가 댓글입니다. 댓글 이모션. 예. 아, 코퍼스 데코리안 뭐 하여간 댓글 이모션에 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이 감정 그 43가지 분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은 걸 가지고 이제 적절한 그 차원을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이 43가지 이제 차원을 그 클래스를 발견해낸 거고요. 이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좀 잘 나타내는 것 같다. 긍정하고 이제 부정에 속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댓글 분석할 때는 이 자료가 굉장히 이제 쓸모가 있고요. 예. 저희 프로젝트에도 이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했습니다. 서울대 자료도 위에 있는 게 더 인텐시브한 건가요? 여기 그림처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예.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은 이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분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1930년대 피셔가 만든 데이터죠. 이제 150개 행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데이터고 이 붓곳에 이 꽃잎의 사이즈와 그 뭐 밑에 뭐 그런 뭐 다른 그 사이즈 같은 걸 재가지고 이제 4가지 변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종인지 클래스가 나눠져 있죠. 부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데이터 첫 번째 시간에 많이들 하는 게 요 4가지 변수를 가지고 요 클래스를 맞춰라. 요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요 4가지 숫자를 가지고 클래스를 맞추는 건데 뭐 이를테면은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요 꽃잎의 넓이랑 길이만 가지고선도 뭐 많이 이제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SVC라는 거는 그냥 선을 잘 그어서 요 면적이 최대한 안 겹치게 최대한 잘 잘라봐 하는 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뭐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잘 잘리고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요 숫자들이 있고 요 숫자들을 가지고 요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뭐 모든 뭐 이를테면은 숫자든 어떤 키만 가지고 꿀벌이랑 사람을 맞춰봐 하면은 누구라도 맞출 수 있겠죠.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그 클래스를 맞추는 건데 감정 분석도 결국에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클래스를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림이실 것 같은데요. 고양이와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컴퓨터가 과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 고양이라는 사진은 이 각각 하나하나가 RGB 세 가지 그 색상으로 되어 있고 각 하나 그 RGB가 0부터 255까지의 그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 총 이 사이즈만큼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숫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각 한 점, 이 세 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이 이제 숫자들의 나열인데 결국 숫자들의 나열을 가지고 캣이라는 걸 맞출 수 있겠느냐? 숫자들의 나열을 가지고 도그라는 걸 맞출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쉽지만 이제 컴퓨터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세월이 걸렸던 것이죠. 2012년에 드디어 이거를 그나마 봐줄 만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픽셀 하나하나가 숫자고 숫자들의 나열을 가지고 숫자들의 그 이제 이게 2차원이고 뒤로 이제 세 개가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 박스 모양이겠죠. 박스 모양으로 된 숫자들을 가지고 맞추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더 확장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얼굴들이 있겠죠. 이 얼굴들도 컴퓨터가 바라보기에는 다 숫자예요. 그러면 요 픽셀 하나하나가 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어 흑백이니까 0부터 255까지 그냥 그 하나의 그 차원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게 뭐 되게 진하니까 이렇게 한 200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0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숫자들의 나열을 가지고 뭐 이 사람이 해피라는 걸 맞출 수 있겠느냐, 새드라는 걸 맞출 수 있겠느냐. 이제 텍스트 감정 분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를 숫자로서 인식을 한 다음에 그 숫자들의 배열을 가지고 긍정일 확률, 부정일 확률이 긍정일 확률은 0.0이고 부정일 확률이 0.98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부정일 확률이 0.5를 넘으면 부정으로 해. 그러면 이제 부정으로 딱 레이블을 붙이고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보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이해를 해서 긍정일 확률이 0.999, 부정일 확률이 0.01이다. 이렇게 변환을 해서 수학적으로 그래서 긍정일 확률이 높으니까 긍정으로 이제 레이블을 붙이자 하는 과정이 이제 뭐 감정 분석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 텍스트를 어떤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를 이 확률이라는 아웃풋으로 이어주는 어떤 복잡하고 거대한 함수를 만드는 거죠. 어떤 복잡하고 거대한 함수를 만들기만 하면은 이 텍스트는 이런 숫자들로 변환이 될 겁니다. 이 변환이 된 숫자는 뭐 부정이나 긍정 같은 이제 레이블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이런 거를 신경 안 써도 그냥 챗 GPT에 던지면 잘 해줍니다. 너는 한국어 이거 사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0부터 1까지 뭐 숫자를 매겨줘. 아니면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를 해줘. 그래서 입력 하면은 아까 넣었던 거죠. 좀 모더레이트하게 평가를 해주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 0.2, 두 번째는 긍정 0.9. 이게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부정이고 1에 가까울수록 긍정으로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주니까 딱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도 딱 이렇게 뱉어줬습니다. 근데 왜 챗 GPT를 안 쓰고 버트 모형 같은 걸 학습을 시키려고 할까요?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번 요청을 할 때마다 엄청 큰 모델이 돌아가는 거죠. 이 이제 최신형 맥북으로도 그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모델이 한 번 요청을 할 때마다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엄청난 회선을 타고 이제 오픈 AI 그 서버에 가서
요청을 받아서 컴퓨터에 돌아오기까지 그 엄청난 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동안 에너지를 소모하고 돈을 소모하고요. 그러면 한 개를 던지는 거는 안 비싸죠. 하지만 한 개를 던져도 이런 지시문과 같이 던지면은 돈이 많이 들죠. 그거를 수천 개는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수만 개가 되고 수십만 개가 되고 수억 개가 되고 그것이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가 될 때 너무나 비효율적이겠죠. 그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순서대로 사전 기반 모델, 머신러닝 기반 모델인데 이제 그냥 단어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모델. 그리고 사전 학습된 그뭐 버트 모델 같은 그런 언어 모델.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챗 GPT 같은 LLM API. 그리고 이제 요거를 파인 튜닝 시키면 성능이 LLM을 능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성능인데 저비용인 거잖아요. 이쪽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되겠죠.